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같은 밤이면 문득 지나간 옛 추억들이 낡은 서랍 속에서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차마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이나 풀지 못한 오해들이 있겠지요. 오늘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마주하게 된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웠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뒷모습, 그리고 그 곁을 말없이 지켰던 어머니들의 사랑을 떠올리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창밖에는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붓을 들어도 색이 잘 먹질 않아요. 습기를 머금은 캔버스는 물감을 밀어내기 일쑤고 제 마음도 덩달아 눅눅해져서 도통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붓을 내려놓고 작업실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래버린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냄새는 참 묘한 힘이 있어요. 순식간에 저를 2025년의 최첨단 아파트 작업실에서 1995년 여름에 그 덥고 습했던 남해의 어느 시골집으로 데려가 버리니까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사진 한 장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빛이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만큼은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하네요. 촌스러운 통바지를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쓴 저 김영숙이 어색하게 웃고 있고요. 그 옆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 미경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마치 이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있는 한 남자. 바로 미경이의 남편이자 당대 최고의 영문학자라고 콧대 높았던 박 교수입니다. 영수가, 너는 왜 시집을 안 가니? 혼자 늙어가면 외롭지 않아? 살면서 참 많이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넘기거나 그림 그리느라 바빠서요라고 둘러대곤 했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어쩌면 이 사진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헌신적이었던 내 친구 미경이, 그리고 그녀의 진을 쏙 빼놓던 저 고집불통 박 교수의 결혼 생활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던 1995년의 여름. 우리는 남해의 외딴 섬이 보이는 낡은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별장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박 교수의 친척이 쓰다 버려둔 폐가에 가까운 집이었지요.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났고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시멘트 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온갖 벌레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들었고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섞여 나오기도 했어요. 여보, 공기도 좋고 파도 소리도 너무 좋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미경이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기분이 상할까봐 짐을 풀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부터 시작했지요. 그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불편함보다는 가족의 평화가 우선이었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믿었던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할 정도로 착한 여자. 반면에 박 교수는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쓸 방부터 찾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 휴가지에서도 그는 연구와 지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시끄럽게 굴면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좀 못해. 아빠, 지금 중요한 논문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그 서슬퍼런 고함에 아이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미경이는 죄인이라도 된 양 허둥지둥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박 교수가 참 못마땅했습니다. 명문대 교수면 뭐하고 학식이 높으면 뭐합니까? 정작 제 자식들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헛똑똑이었는걸요. 사진 속 박 교수의 표정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저 깐깐하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매. 그는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꿰뚫고 있다는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공감보다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사소한 감정 따위는 비논리적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지훈이와 박 교수 사이의 갈등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지훈이는 별장 앞바다 저 멀리 보이는 등대섬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밤이면 반짝반짝 빛을 보내는 그 등대가 어린 지훈이의 눈에는 마치 보물섬처럼 보였나 봅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저 등대섬에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갈 수 있죠? 지훈이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을 때마다 미경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럼 날씨가 좋으면 꼭 가자. 아빠한테 배 태워달라고 하자. 미경이는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그 등대섬까지 가는 배편이 마땅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행여나 아이가 실망할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어쩌면 그녀 자신도 그 칙칙한 별장을 벗어나 탁 트인 바다로 나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작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낡은 식탁에 둘러앉아 미경이가 정성껏 끓인 매운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내일은 등대섬에 갈 수 있대요.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 타러 가요. 그 순간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던 박 교수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안경 너머로 지훈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듯 아주 정확하고 건조한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일은 비가 온다. 식탁 위로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비가 와요? 엄마가 날씨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울먹이며 항변하자 박 교수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압골의 배치를 보면 몰라.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어. 내일 아침이면 폭우가 쏟아질 거다. 그리고 파도가 높아서 배가 뜨지도 않아. 헛된 꿈 꾸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 한마디. 헛된 꿈 꾸지 마라. 그것은 단순히 날씨 예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동심을 그리고 아내가 겨우겨우 지켜주려 했던 작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날씨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미경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거들었지만 박 교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지 왜 자꾸 헛바람을 집어넣어? 팩트는 내일 비가 온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다음날 비가 왔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 필요했던 건 정확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으면 꼭 가보자. 하지만 비가 오면 위험하니까 다음에 갈까? 라고 말해줄 수는 없었을까요? 지훈이는 결국 숟가락을 내동댕이 치고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미워. 아빠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아이의 울음소리가 낡은 별장을 울렸지만
박 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오냐오냐 키우니까 저 모양이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운탕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밥상을 뒤엎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봐요, 박 교수님. 당신 지금 당신 아들이랑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 잘난 지식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합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나서봤자 미경이 입장만 더 난처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미경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깨작깨작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무시당한 서러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생을 저런 남자 곁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숨죽여 살아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었겠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이는 지훈이를 달래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털실과 대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밤에 웬 털실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누구 줄 거야? 제가 묻자 미경이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저기 등대지기 아저씨한테 어린 아들이 있대.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걷지를 못한대. 겨울에 신으라고 양말이라도 하나 떠서 보내주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그토록 모진 말을 듣고도 그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등대지기의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해 빠진 마음씨가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너는 내 속은 안 썩어 들어가니? 박 교수 저 양반 해도 너무하잖아. 제 투덜거림에 미경이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영수가,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뭐? 천하의 박 교수가 불쌍해? 남 부러울 것 없는 양반이 뭐가 불쌍해? 그 사람은 사랑받는 법을 몰라. 그리고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고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서 정답만 찾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잖아.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어디 정답이 있니? 그래서 늘 불안한 거야. 자신이 틀릴까봐, 자신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저렇게 가시를 세우는 거야. 미경이의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 오만하고 독선적인 남자의 내면에 숨겨진 나약하고 겁 많은 어린아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를 떠나지 못하고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일 정말 비가 올까? 미경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저 멀리 깜빡이는 등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등대가 그녀가 갈 수 없는, 아니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상향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밤 파도 소리는 유난히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박 교수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고 지훈이는 꿈속에서도 훌쩍거렸습니다. 미경이는 밤이 늦도록 한 코 한 코 정성 들여 붉은 양말을 짰습니다. 그 붉은 실이 마치 그녀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그녀는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름의 여행이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완전한 기억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사소해 보였던 등대 사건이 남겨진 두 남자, 박 교수와 지훈이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멍으로 남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의 예언대로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지훈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나 창밖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신문을 펼쳐들었지요.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팩트는 거짓말을 안 해. 그는 자신의 예측이 적중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마저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실망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미경이는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독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꽃처럼 그녀의 생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1995년 여름 휴가는 끝이 났습니다. 등대섬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등대지기 아들에게 주려던 양말도 전해주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것 같았던 미경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만 삭히고 삭혔던 화병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탓일까요? 장례식장에서 박 교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고 냉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이라고요.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손님이 뜸한 새벽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아있던 그의 뒷모습을요. 그는 멍하니 아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당황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팩트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의 이치를 떠들던 남자가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죽음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는 계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고 우리는 미경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속절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 교수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엄마라는 구심점을 잃은 가족은 모래알처럼 흩어졌지요. 큰딸은 도망치듯 유학을 떠나 외국인과 결혼해버렸고 지훈이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박 교수는 은퇴 후 그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명예롭던 교수직에서 내려온 그는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립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반찬을 해서 들여다보면 그는 온갖 책들이 어지럽게 쌓인 서재에 파묻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 콧대 높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러닝셔츠 바람에 구부정한 허리로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는 늙은이. 그것이 천하의 박 교수가 맞이한 말년의 초라한 자화상이었습니다. 미경이가 그토록 지켜주려 했던 그의 권위와 품위는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가 대단해서 그 가정이 유지되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은 미경이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인내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박 교수라는 허수아비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의 여름. 저는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30이 훌쩍 넘어 중년의 태가 나는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버지 모시고 남해에 좀 다녀올까 해요. 남해? 옛날 별장 말이니? 네. 아버지가 거길 한번 가보고 싶어 하세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이모도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여행이라니.
평생 서로를 증오하고 피하던 부자가 30년 만에 함께 떠나는 여행. 그것도 어머니와의 슬픈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남의 별장으로요. 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왠지 내일은 날이 갤 것 같습니다. 30년 전 그날 미경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하지만 끝내 가지 못했던 그 등대섬. 우리는 과연 내일 그곳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행선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던 아버지와 아들은 그 섬에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비에 젖은 낡은 별장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쉴 새 없이 와이퍼가 춤을 춥니다. 서울을 출발할 때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남해 고속도로에 접어들어서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30년의 세월을 가로막는 장막처럼 느껴집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훈이는 묵묵히 앞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이기 시작한 중년의 사내. 제 기억 속의 지훈이는 등대섬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며 울던 6살 꼬마인데 이제는 저보다 훨씬 커버린 어른이 되어 묵직한 세단을 몰고 있습니다. 그의 옆 얼굴에서 언뜻언뜻 젊은 시절 박 교수의 날카로움이 겹쳐 보일 때면 피는 못 속인다더니 하는 옛말이 떠올라 씁쓸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눈매에는 아버지에게 없었던 어머니 미경이를 닮은 깊고 슬픈 우수가 서려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박 교수가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습니다. 구운 살. 한 세기를 거의 다 살아낸 노인의 육체는 종이장처럼 얇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때는 강의실을 호령하고 집안에서는 절대 군주처럼 군림했던 그 당당하던 체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쪼그라든 어깨와 앙상하게 마른 목, 검버섯이 피어난 손등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해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그토록 주눅들게 했던 그 박 교수가 맞나 싶어서요. 잠든 그의 입이 힘없이 벌어져 있고 가르랑거리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다 낡아빠진 고물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 같아서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모, 에어컨 너무 춥지 않으세요? 온도 좀 올릴까요? 지훈이가 백미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라서일까요? 지훈이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타인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마음을 툭 터놓지 않는 적당한 거리두기. 그것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훈이가 세상과 타협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비가 와서 그런지 습하네. 그냥 두렴. 아버지는 잘 주무세요? 그래, 아주 곤히 주무시는구나. 차만 타면 주무시는 게 영락없는 노인네야. 도착하면 깨워주세요. 휴게소도 안 들리고 계속 달렸더니 좀 피곤하네요. 지훈이는 다시 입을 다물고 운전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애틋함 같은 건 묻어있지 않은 그저 동승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운전기사의 말투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건조하고 서먹한 공기가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흐릿해진 풍경을 바라봅니다. 빗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매듭짓으러 가는 걸까요? 차는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를 지나 비포장 산길로 접어듭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에 박 교수가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입니다. 30년 전 미경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타고 왔던 그 길입니다. 그때는 비포장도로라 흙먼지가 풀풀 날렸고 박 교수는 차 더러워진다며 툴툴거렸었지요. 미경이는 그런 남편을 달래느라 연신 부채질을 해주며 여보,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라고 말했었고요. 지금은 포장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 곳곳이 파이고 자풀이 무성합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길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훈이가 시동을 끄자 빗소리가 더 크게 귓가를 때립니다. 와이퍼가 멈춘 유리창 너머로 덩굴 식물에 뒤덮인 회색빛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의 별장입니다. 아니, 이제는 폐가라고 불러야 마땅할 그 집.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나갔고 하얗던 페인트 칠은 벗겨져 흉한 시멘트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원이라기보다는 정글에 가까운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허리춤까지 자라나 있고 미경이가 그토록 애지중지 가꿨던 수국이며 장미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우산을 펼쳤습니다. 훅 끼쳐오는 바다 냄새와 흙 냄새. 그 속에 섞여 있는 비릿한 물이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30년 전 그 여름에는 향긋한 풀 냄새와 소금기가 섞인 청량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지훈이가 뒷문을 열고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아버지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박 교수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멍하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다 시선이 저 허름한 집에 머물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젊은 날의 자신이 호기롭게 가족들을 데리고 왔던 그 별장이 이토록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거기로구나.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리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지훈이가 팔을 잡아주려 하자 박 교수는 괜찮다며 손을 내젓습니다. 여전히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그 꼿꼿한 자존심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는 지팡이에 체중을 실어 한 발 한 발 진흙탕이 된 마당을 걸어갑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주위를 살핍니다. 현관으로 이어지는 돌계단 틈새마다 이끼가 새카맣게 끼어 있습니다. 어릴 적 지훈이가 저 계단에 앉아 울고 있을 때 미경이가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던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도 아빠 말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미경이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곤 했지요. 그때 지훈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납득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당장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빠가 더 필요했을 테니까요. 현관문 앞에 선 박 교수가 주머니를 뒤적거립니다. 열쇠를 찾는 손이 둔합니다. 하지만 열쇠는 필요 없었습니다. 문고리는 이미 녹슬어 덜렁거리고 있었고 지훈이가 살짝 밀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힘없이 열렸으니까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집이 지르는 비명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하고 퀴퀴한 공기가 우리를 덮칩니다. 곰팡이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쥐똥 냄새 같은 것이 섞인 불쾌한 냄새. 지훈이가 스위치를 눌러보지만 전등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바닥에는 누런 먼지가 카페처럼 깔려 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샹들리에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소파는 천이 삭아내려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고 벽난로 위에는 30년 전 우리가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은 잡지 몇 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 아니, 시간이 썩어 문드러진 공간입니다. 박 교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의 지팡이 끝이 마룻바닥을 찍을 때마다 탁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올려다봅니다. 빛바랜 그림. 제가 선물했던 남해의 바다 그림입니다.
물감이 다 갈라지고 색이 변해버려 원래 무슨 그림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지만 박 교수는 마치 명화라도 감상하듯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미경이가 이 그림을 좋아했었지. 그가 혼잣말처럼 툭 내뱉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고 건조해서 하마터면 빗소리에 묻혀 듣지 못할 뻔했습니다. 지훈이는 짐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불편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추억을 곱씹는 것이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걸까요? 지훈아, 일단 창문부터 좀 열자. 환기를 시켜야겠어. 제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는 창문을 힘껏 밀어젖히자 시원한 빗줄기와 바람이 와락 들이닥칩니다. 바람에 날려 들어온 빗방울이 바닥에 먼지를 적십니다.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미경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 싱크대 문짝은 비틀어져 닫히지 않고 식탁 위에는 쥐가 갉아먹은 듯한 플라스틱 바구니가 굴러다닙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지만 쿨럭거리는 소리만 날 뿐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미경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매운탕을 끓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었지요. 그녀의 콧노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합니다. 영수가 간 좀 봐줄래? 좀 싱겁지 않아? 야, 딱 좋다. 너는 손맛이 좋아서 뭘 해도 맛있어. 그렇게 웃으며 요리하던 그녀의 모습이 주방 곳곳에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 구석,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머그컵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미경이가 전용으로 쓰던 컵입니다. 손잡이가 깨져 본드로 붙여 썼던 그 컵. 제가 그냥 하나 새로 사라고 해도 이게 손에 익어서 좋아라며 고집을 피우던 물건입니다. 조심스럽게 컵을 집어듭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 먼지를 슥 문지르자 촌스러운 꽃무늬가 다시 얼굴을 내밉니다. 순간 울컥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치고 올라옵니다. 이 컵은 주인을 잃고 30년 동안이나 이 어둠 속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어머니 컵이네요. 언제 다가왔는지 지훈이가 제 뒤에 서 있습니다. 그의 시선도 제 손에 들린 머그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아끼던 거였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구나. 깨진 손잡이 제가 어릴 때 장난치다 떨어뜨려서 깬 건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컵을 받아듭니다. 투박하고 거친 중년 남자의 손이 작고 연약한 머그컵을 감싸줍니다. 그의 손가락이 본드로 붙인 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청 혼내셨어요. 조심성 없다고. 물건 하나 간수 못하냐고. 엄마는 괜찮다고 손 안 다쳤으면 됐다고 저를 감싸주셨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세워두고 설교를 하셨죠. 지훈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립니다. 그 사소한 컵 하나에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상처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책과 어머니의 보호.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을 어린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립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적이 없어요. 늘 옳고 그름, 효율과 비효율, 그런 것만 따지셨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슬퍼하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울고 있을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그게 아내를 잃은 남자가 할 소리인가요? 지훈이가 씹어뱉듯이 말합니다. 그의 원망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져 화석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지훈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줄 뿐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훈이와 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박 교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팡이를 놓친 모양입니다. 그는 넘어진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듯 보입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라탄 바구니 하나가 엎어져 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색색의 털실 뭉치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달려가 아버지를 일으키려 합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지훈이의 손을 뿌리치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털실 하나를 집어듭니다. 붉은색 털실. 좀이 슬어 군데군데 끊어지고 빛이 바랬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 그 밤 미경이가 등대지기 아들에게 주겠다며 밤새 짜던 그 붉은 양말의 털실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바늘이 꽂힌 채로 멈춰버린 미완성의 뜨개질. 이게 여기 있었어. 박 교수의 목소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는 털실 뭉치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몸을 떱니다. 내가 못하게 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불 끄라고 소리 질렀는데. 미경이는 몰래 이걸 짜고 있었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먼지 쌓인 바닥을 적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춥니다. 처음입니다. 30년 넘게 그를 봐왔지만 박 교수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자식들이 떠날 때도 은퇴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철의 인간이 다 사가버린 털실 뭉치를 안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도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그것은 지훈이의 예상 시나리오에는 없던 장면일 겁니다.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듯한 눈빛. 하지만 저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회한일까요? 아니면 뒤늦게 찾아온 참회일까요? 아니면 늙고 약해져서 이제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된 노인의 주책일까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우르릉거리며 하늘을 찢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는 별장의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우는 늙은 아버지와 그를 내려다보는 중년의 아들. 그리고 그 곁에 멈춰버린 시간의 증거처럼 굴러다니는 붉은 털실들. 이 기묘하고 슬픈 풍경 속에서 우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기력이 다했는지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겨우 부축해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미경이와 그가 함께 썼던 침대. 매트리스는 곰팡이가 슬었을 수 없어 우리는 가져온 돗자리와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를 눕혔습니다. 그는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등대에 가야 하는데. 지훈이는 물수건을 가져와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그 손길은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붉은 털실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바구니에 담습니다. 미경이가 남긴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털실들. 그녀는 무엇을 완성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지 등대지기 아들의 양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삐걱거리는 가족의 화합이었을까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저 멀리 흐릿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등대입니다. 비안개 속에 가려져 희미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빛을 보내고 있는 저 등대. 30년 전 그날 밤처럼 오늘도 등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야 왔느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모.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제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한 손에 캔맥주를 들고 있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냉장고가 안 돼서 미지근하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받아듭니다. 우리는 어두운 거실에 서서 빗소리를 안주 삼아 미지근한 맥주를 들이킵니다. 내일 정말 등대에 갈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체념 섞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글쎄다. 일기예보를 안 봐서 모르겠네. 아버지가 저렇게 약해지신 줄 몰랐어요. 항상 거인 같았는데 그냥 고집 센 늙은이일 뿐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작아진단다. 내 아버지라고 별 수 있겠니? 다만 그 속에 든 마음을 꺼내 보이는 게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이요? 아버지한테도 마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지훈이는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방금 전 목격한 아버지의 눈물이 그의 마음속 견고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다는 것을요. 그 틈으로 바람이 들고 비가 스며들어 언젠가는 그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밤이 깊도록 별말 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내일 날씨가 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불쌍한 두 남자가 30년 묵은 숙제를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부디 구름을 걷어주길 기도해 봅니다. 새소리가 요란하게 잠을 깨웁니다. 어젯밤 그렇게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빗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창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먼지 낀 마룻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저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눅눅한 이불을 걷어내고 창문을 활짝 엽니다. 훅 끼쳐오는 아침 공기가 제법 상쾌합니다. 비가 대기 중에 먼지를 말끔히 씻어낸 덕분인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풍경이 채도를 한껏 높인 수채화처럼 선명합니다. 마당으로 시선을 돌리니 잡초가 무성한 정원 한가운데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그는 언제 일어났는지 젖은 풀숲을 헤치고 서서 바다 쪽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차림새입니다. 어제 차 안에서 보았던 그 쭈글쭈글한 러닝셔츠 차림이 아닙니다. 어디서 꺼내 입었는지 유행이 한참 지난 낡은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비록 어깨에 뽕이 과하게 들어가고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터져 나왔지만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맨 모습이 영락없는 옛날 교수의 형상입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꼿꼿하게 서 있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에 의지한 다리가 미세하게 후들거리는 것이 멀리 있는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풀잎에 맺힌 빗방울이 바짓단을 적십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자리는 좀 괜찮으셨어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건네자 박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릅니다. 어젯밤 털실을 안고 오열하던 그 나약한 노인은 간대없고 묘한 긴장감과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강연을 앞둔 사람처럼 혹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김 작가 일어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지만 어조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지팡이로 저 멀리를 가리킵니다. 저기, 보이나? 그의 지팡이 끝이 가리키는 곳. 수평선 위에 점처럼 떠 있는 작은 섬. 그리고 그 위에 하얗게 솟아있는 등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안개에 가려 형체만 희미하더니 오늘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네, 아주 잘 보이네요. 등대섬이요. 30년 전에는 저게 저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 아주 멀리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줄 알았지. 박 교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쳐놓은 옹벽이 너무 높아서 바다 건너 저 작은 섬조차 아득하게 멀리 느껴졌겠지요.
아니, 어쩌면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낯선 곳,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치는 그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온다는 핑계 뒤에 숨어버렸던 것이겠지요. 날씨가 좋군요. 그가 툭 내뱉는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내일은 비가 온다고 단언하며 아들의 희망을 짓밟았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그 하늘을 보는 그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늘을 한 번만 올려다봤더라면 자신의 지식과 데이터만 맹신하지 말고 창문을 열고 바람 냄새를 한 번만 맡아봤더라면 그랬다면 우리의 그 여름은 결말이 달랐을까요? 네, 날씨가 정말 좋아요. 배 타기 딱 좋은 날이네요. 제가 맞장구를 치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너무 늦게 좋아졌어. 그 늦었다는 말이 날씨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뜻하는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느끼고 있을 회한의 무게를 짐작만 할 뿐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버지? 웬 정장을? 등대에 간다며. 예의를 갖춰야지. 박 교수의 엉뚱한 대답에 지훈이는 헛웃음을 짓습니다. 등대 놀러 가는데 무슨 예의까지 찾나 싶겠지만 박 교수에게 오늘 이 외출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 평생 미루고 회피해왔던 숙제를 하러 가는 길,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를 만나러 가는 일종의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장 아끼는, 비록 지금은 낡아서 볼품 없어졌지만 한때는 그를 빛나게 해주었던 전투복을 꺼내 입은 것이겠지요. 식사부터 하시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죽이랑 컵라면 좀 사왔어요. 지훈이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낡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30년 전에는 미경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갓 지은 밥 냄새와 매운탕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었는데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인스턴트 죽 냄새만이 썰렁한 주방을 채웁니다. 식탁 의자는 여전히 삐걱거립니다. 박 교수는 냅킨을 무릎에 깔고 아주 점잖게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의지와 상관없이 덜덜 떨립니다. 죽 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천리 길처럼 멀고 험해 보입니다. 후루룩 죽을 삼키려다 그만 입가로 흘러내리고 맙니다. 흰 셔츠 깃에 누런 죽 국물이 뚝 떨어집니다. 박 교수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손으로 닦아내려 하지만 그럴수록 얼룩은 더 번져갑니다. 아이코, 이걸 어쩌나.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평생 흐트러짐 없는 모습만 보이려 했던 그 자존심. 강한 노인이 자식과 처제 앞에서 밥 흘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오죽 수치스러울까요? 저는 모른 척 딴청을 피우려 했지만 지훈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티슈를 뽑아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문지르면 더 번져요. 지훈이는 아버지의 턱 밑에 묻은 죽을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셔츠에 묻은 얼룩을 톡톡 두드려 닦아줍니다. 박 교수는 굳은 채로 아들의 손길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30년 전 밥상머리에서 아들을 훈계하고 꾸짖던 그 위압적인 아버지는 이제 없습니다. 자식의 보살핌 없이는 밥 한 끼도 온전히 먹기 힘들어진 작고 초라한 늙은이만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죄송하다. 늙으면 죽어야지. 박 교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식사나 마저 하세요. 지훈이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컵라면을 들이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라면 국물을 마시는 지훈이의 목젖이 울컥거리며 움직이는 것을요.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했던 세월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주한 아버지가 너무나 약해져 있어서 미워할 힘조차 빠져버리는 그 허탈함과 연민이 그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지훈이는 트렁크에서 짐을 정리하고 저는 설거지를 대충 마쳤습니다. 박 교수는 안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뭘 하시나 싶어 살짝 문을 열어보니 그는 침대 위에 앉아 어젯밤 그 털실 뭉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내 그 안에 털실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여나 구겨질세라 살살 다듬어서 넣습니다. 형부, 준비 다 됐어요. 이제 가셔야죠. 제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가방을 닫습니다. 그래.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그는 서류 가방을 보물단지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비장합니다. 지훈이가 차 문을 열어줍니다. 아버지, 이거 가방 저한테 주세요. 트렁크에 실을게요. 아니다. 내가 들고 타마. 박 교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차에 탑승합니다. 그 가방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지훈이도 짐작했는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차는 다시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어제 들어올 때는 어둡고 비가 와서 보이지 않았던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폐가처럼 변해버린 이웃집들, 잡초만 무성한 논밭.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이 섬마을의 풍경이 쇠락해가는 박 교수의 처지와 닮아 있어 마음이 짠합니다. 선착장까지는 차로 10분 남짓 걸립니다. 30년 전에는 비포장 자갈길이라 엉덩이가 들썩거릴 정도로 험했지만 지금은 말끔하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길은 좋아졌는데 정작 그 길을 달리는 우리는 낡아버렸네요. 지훈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가끔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버지를 힐끔거릴 뿐입니다. 박 교수는 창밖을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덧이 펴지고 있겠지요. 미경이가 조개를 줍던 해변, 아이들이 뛰어놀던 백사장, 우리가 함께 수박을 먹던 원두막. 그 모든 풍경 속에 미경이가 서 있을 겁니다. 여기가 많이 변했구나. 박 교수가 나직하게 말합니다. 네, 펜션도 많이 생기고 카페도 생겼네요. 지훈이가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우리를 반깁니다. 예전에 그 작고 허름했던 나루터가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고 알록달록한 낚싯배들과 제법 큰 유람선도 몇 척 정박해 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낚시꾼들과 관광객들이 제법 북적입니다. 활기 넘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가족의 침묵과 대비되어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지훈이는 미리 예약해둔 배를 찾으러 매표소 쪽으로 갑니다. 저는 박 교수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찹니다. 박 교수는 옷깃을 여미며 휘청거립니다. 저는 얼른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앙상한 팔뚝뼈가 옷 위로 느껴집니다. 괜찮으세요? 바람이 좀 세네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그는 허세를 부리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건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파제 벤치에 앉아 지훈이를 기다립니다. 박 교수는 소중하게 안고 있던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시선을 저 멀리 수평선에 고정합니다. 김 작가. 네, 형부. 자네는 미경이가 밉지 않았나?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가 왜 미워요? 제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아니, 나 같은 놈이랑 사는 게 답답해 보여서. 자네가 늘 미경이 편만 들었잖아. 속으로 나를 많이 욕했겠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를 얼마나 못마땅해 했는지, 미경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그때는 모른 척 관심 없는 척 하더니 늙어서야 속내를 드러냅니다. 욕 많이 했죠. 형부 진짜 별로였거든요. 밥맛이었어요. 제가 짐짓 웃으며 농담처럼 쏘아붙이자 그도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알아. 내가 생각해도 그랬으니까. 미경이는 참 바보 같은 여자였어. 도망가지도 않고. 도망 안 간 게 아니라 형부를 믿은 거죠. 언젠가는 철들겠지, 언젠가는 마음을 보여주겠지 하고 기다려준 거예요. 3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겠지만 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의 손이 가방의 가죽 손잡이를 만지작거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너무. 그때 저쪽에서 지훈이가 어떤 중년의 남자와 함께 걸어옵니다. 구릿빛 얼굴에 캡모자를 눌러 쓴 선장님입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배를 타신다고요? 오늘 파도가 잔잔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멀미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장님이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거듭니다. 아버지, 이분이 오늘 저희 태워다 주실 선장님이세요. 배가 저기 끝에 있어서 좀 걸으셔야 해요. 우리는 선장님을 따라 방파제 끝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탈 배는 낚시 어선치고는 제법 깨끗한 하얀색 배입니다. 배 이름이 해마지오네요. 30년 전 미경이가 우리도 저런 배 타고 나가자며 부러워했던 그 작은 통통배보다는 훨씬 근사합니다. 문제는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방파제에서 배 갑판으로 내려가려면 좁고 가파른 철제 사다리를 타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훌쩍 뛰어내리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한 박 교수에게는 낭떠러지나 다름없습니다. 선장님이 먼저 배로 뛰어내려 손을 내밉니다. 어르신, 제 손잡고 천천히 내려오이소. 박 교수가 사다리 앞에서 망설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립니다. 출렁거리는 검푸른 바닷물이 사다리 밑에서 넘실거립니다. 그가 한 발을 내디디려다 말고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납니다. 아, 안 되겠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의 자존심이 또 한 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비참함. 그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저와 지훈이를 번갈아 봅니다. 아버지, 제가 업을게요. 지훈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 앞으로 가서 등을 내밀고 앉습니다. 네, 없다니. 내 옷 다 버린다. 그냥 부축만 해다오. 위험해서 그래요. 사다리가 미끄러워요. 그냥 업히세요. 빨리요. 지훈이의 말투는 단호하지만 널찍한 등은 듬직합니다. 박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의 등에 업힙니다. 지훈이가 으라차하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웁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아버지의 무게에 지훈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집니다. 어릴 적 목마를 태워주던 그 거대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손뭉치처럼 가벼워져 자신의 등에 엎여 있습니다. 아버지, 꽉 잡으세요. 지훈이는 아버지를 업은 채 조심조심 사다리를 내려갑니다. 박 교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의 뺨이 아들의 널찍한 뒷목에 닿습니다. 얼마 만의 스킨십일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옛날, 지훈이가 기저귀를 차던 시절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아들의 귓가를 간지럽히고 아들의 체온이 아버지의 차가운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지훈아, 무겁지 않니? 박 교수가 귓속말처럼 속삭입니다. 하나도 안 무거워요. 식사 좀 많이 하세요. 지훈이가 덤덤하게 대답하며 배 위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갑판 벤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박 교수는 얼른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합니다. 고맙다. 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빙산의 일각이 아주 조금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뭉클함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이어 엔진 소리가 두두두두 울리며 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선장님이 밧줄을 풀고 키를 잡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꽉 잡으이소. 배가 방파제를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얀 포말이 뱃머리에서 부서지며 시원하게 갈라집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 놓지만 기분은 상쾌하기 그지없습니다. 멀어지는 선착장, 그리고 그 뒤로 작게 보이는 우리의 낡은 별장. 그곳에 미경이의 영혼이 남아 손을 흔들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잘 다녀와. 싸우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박 교수는 무릎에 놓인 가방을 더욱 꽉 끌어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오로지 전방, 점점 가까워지는 등대섬을 향해 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바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회한의 파도 때문일까요? 지훈이는 난간을 잡고 서서 바다를 봅니다. 그의 등은 이제 아버지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등 뒤로 보이는 쓸쓸함은 아버지의 그것을 꼭 닮아 있습니다. 부자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드디어 우리는 그 등대로 가고 있습니다. 배는 속력을 높여 파도를 탑니다. 출렁거림이 심해질 때마다 박 교수의 몸이 휘청거리지만 그는 꿋꿋하게 버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저 등대 앞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지훈이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도 덩달아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뱃머리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바다를 가릅니다.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거리며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바람이 제법 거세져서 모자가 날아갈까봐 한 손으로 꾹 눌렀어야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지훈이는 뱃머리에 서서 말없이 수평선을 응시하고 박 교수는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점점 가까워지는 저 하얀 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눈을 떼면 섬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겁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르신, 저기 보이시죠? 이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선장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킵니다.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지만 박 교수는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드디어 눈앞에 등대섬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낭만적인 한 폭의 그림 같았던 그 섬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칠고 척박한 바위섬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가파른 절벽이 병풍처럼 섬을 둘러싸고 있고 바위 틈새마다 억센 해국들이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서 있는 하얀 등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한 늙고 지친 등대의 모습이 마치 박 교수의 지금 모습과 닮아 있어 가슴이 릿합니다. 미경아, 저기 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등대야. 생각보다 많이 낡았지? 저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을 건네봅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그래도 운치 있네. 저기서 살면 세상 근심 다 잊겠다라며 소녀처럼 웃었을까요? 아니면 뭐야, 가까이서 보니까 별거 없네라며 실망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녀가 옆에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순간입니다. 배가 속력을 줄이더니 섬 입구의 작은 저반 시설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가 멈춰 서고 선장님이 재빠르게 밧줄을 던져 배를 고정합니다.
출렁거리는 배와 단단한 땅 사이 그 짧은 틈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훈이가 먼저 훌쩍 뛰어내려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천천히요. 제 손 잡으세요. 박 교수는 엉거주춤 일어서서 다리를 후들거립니다. 배가 멈췄는데도 여전히 바닥이 울렁거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잡고 조심스럽게 땅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이 금지된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섬의 공기는 육지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비린내가 더 짙고 바람에는 습한 소금기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사방이 바다로 고립된 이곳. 박 교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격에 겨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배를 타면 고작 30분이면 닿을 이 가까운 거리를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 30년을 돌아왔습니다. 올라가시죠. 길이 좀 가파릅니다. 지훈이가 앞장서며 말합니다. 등대까지는 구불구불한 나무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경사가 제법 가팔라서 건강한 사람도 숨이 찰 법한 길입니다. 박 교수는 지팡이를 고쳐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첫 계단을 밟습니다. 마치 순례길에 오르는 구도자처럼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초반에는 제법 속도를 내던 박 교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헉, 헉.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러닝셔츠 위로 입은 양복 셔츠가 땀으로 젖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훈이가 좀 쉬었다 가세요라고 권해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올라갑니다. 이 고행을 통해 과거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미경이에게 가는 길을 늦추고 싶지 않은 조바심일까요?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결국 박 교수가 다리를 휘청하며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놀라 달려들어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박 교수는 계단 난간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조금만. 쉬면 돼. 그는 손을 내저으며 애써 웃어 보이려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우리는 계단 옆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발 아래로 시퍼런 바다가 펼쳐지고 저 멀리 우리가 떠나온 선착장과 마을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입니다. 바람이 땀을 식혀주며 스쳐 지나갑니다. 저기, 우리 집이 보이는구나. 박 교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다 건너편을 가리킵니다. 숲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회색 지붕. 우리의 낡은 별장입니다. 미경이가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이곳을 바라보았던 그 집. 미경이가 저기서 매일 이쪽을 보고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립니다. 30년 전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자신의 등만 보여주었지만 미경이는 창가에서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항상 이 등대가 있었음을 그는 이제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등대 구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꽉 막힌 벽 같은 남편,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저 불빛이었겠지요. 아버지, 물 좀 드세요. 지훈이가 생수병을 따서 건넵니다. 박 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땀을 닦던 손수건으로 지훈이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너도 땀이 많이 났구나. 지훈이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뺍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손길이 낯설고 어색한 탓입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멈추지 않고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쓸어 넘겨줍니다. 흰머리가 제법 늘었어. 너도 이제 늙는구나. 저도 내일 모레면 쉰이에요, 아버지. 그래. 세월이 참 무심하게도 빠르다. 내가 등대 가자고 떼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백이 된 아들이라니. 박 교수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고 동시에 자신이 놓쳐버린 아들의 시간들을 읽어내고 있는 듯합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 칭찬 한 번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늙어버린 아들. 그 죄책감이 노인의 눈동자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훈아. 네. 그때 미안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흐릿하게 들려온 그 한마디. 지훈이는 못 들은 척 먼 바다만 응시합니다. 하지만 그의 꽉 쥐어진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너무 늦게 들어버린 말. 그 말의 무게가 아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겠지요. 박 교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바빠서라거나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구차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사과 한마디에 모든 회한을 담아 툭 던져놓습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아예 아버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부축해서 올라갑니다. 두 남자의 뒷모습이 겹쳐집니다. 구부정한 아버지와 꼿꼿한 아들. 서로 다른 보폭으로 걸어왔던 두 사람이 이제야 발을 맞춰 걷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늦었지만 또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을 올라 등대 마당에 발을 디딥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방이 탁 트인 하늘과 바다. 가슴이 뻥 뚫릴 듯한 시원한 풍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얀 등대 건물은 가까이서 보니 훨씬 거대하고 압도적입니다. 비록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은스렀지만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그 기상은 여전합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관사 건물이 있고 빨랫줄에는 누군가의 작업복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관사문이 열리고 웬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그 등대지기 할아버지는 아닐 테고 아마 새로 부임한 직원인 듯합니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묻습니다. 지훈이가 나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곳과 인연이 있어서 잠시만 둘러보고 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꼭 한번 오고 싶어 하셔서요. 남자는 박 교수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그의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표정을 풉니다. 땀에 흠뻑 젖은 양복,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는 구순의 노인. 그 모습에서 사연을 짐작한 것이겠지요. 아, 네. 위험한 곳만 들어가지 마시고 조용히 둘러보세요. 저쪽 벤치가 경치가 제일 좋습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고는 다시 관사로 들어갑니다. 박 교수는 등대 벽에 손을 댑니다. 거친 콘크리트의 감촉. 그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만지듯 등대 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난간 앞에 멈춰 섭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중히 안고 온 가방을 엽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그가 챙겨 넣었던 붉은 털실 뭉치와 미완성된 편물, 그리고 대바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 난간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람이 불어 실타래가 살랑거립니다. 여보, 내가 왔어. 박 교수가 바다를 향해 말을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기가 섞여 형체를 알아듣기 힘듭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여기. 내가 왔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그는 털실 뭉치를 집어들고 마치 미경이의 손을 잡듯 꼭 줍니다. 30년 전 그녀가 밤새워 짰던 그 마음. 얼굴도 모르는 등대지기 아들을 위해 한 코 한 코 정성을 다했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그는 지금 뼈저리게 참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았어. 틀린 건 나였어. 내가 팩트만 따지느라 진실을 보지 못했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게 진짜인데. 박 교수는 오열하며 주저앉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통곡하는 늙은 아버지의 등 뒤로 지훈이가 다가가 섭니다. 지훈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는 차마 아버지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그저 묵묵히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너짐을 목격하는 일. 그것은 아들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충격적인 경험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절대자가 아닌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바다는 잔잔하게 반짝입니다. 미경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혀를 차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영감탱이, 이제 와서 청승은. 진작 좀 잘하지.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분명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을 겁니다. 자신의 남자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드디어 화해의 장소에 섰으니까요. 박 교수는 한참을 울다가 털실 뭉치에서 실 한 가닥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난간의 쇠창살에 그 붉은 실을 묶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붉은 실 끝이 바람에 나부끼며 춤을 춥니다. 마치 미경이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 이리 와보렴. 박 교수가 아들을 부릅니다. 지훈이가 다가가자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아 붉은 실 매듭 위에 얹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아버지의 손과 굳은 살 박인 아들의 손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의 사랑인 붉은 실이 놓여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박 교수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내 아비처럼 바보같이 살지 마.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 숨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팩트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아버지.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무너집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옵니다. 등대 아래 거센 바람 속에서 30년의 벽이 눈물 속에 허물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섭니다. 저들의 시간은 저들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갈매기 한 마리가 끼룩거리며 머리 위를 맴돕니다. 미경아, 이제 됐지? 내 남편, 내 아들.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남긴 그 붉은 실이 끊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으니까. 등대섬의 바람은 여전히 거세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곳은 더 이상 상실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되는 화해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제 마음속 캠퍼스에도 드디어 새로운 색이 칠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섬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수월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중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돌덩이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박 교수는 내려오는 내내 지훈이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의 그 절박했던 매달림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아들에게 의지하는 편안한 그립감이었습니다. 지훈이 역시 아버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느릿한 하산길이 마치 두 사람이 그동안 놓쳐버린 시간들을 주워 담는 과정처럼 느껴져 저는 뒤에서 묵묵히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다시 배에 올랐을 때 선장님이 넉살 좋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갈 때보다 훨씬 좋아지셨네요. 뭐 좋은 구경이라도 하셨습니까? 박 교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옅은 미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 네, 아주 좋은 걸 보고 왔습니다.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걸 보고 왔지요. 돌아오는 뱃길, 파도는 여전히 출렁거렸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뱃머리를 때리는 파도 소리가 경쾌한 박수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박 교수는 벤치에 앉아 멀어지는 등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어떤 그리움과 안도감이 섞인 따뜻한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조금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미경이의 붉은 실타래를 등대에 묶어두고 온 탓에 가방은 가벼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비로소 꽉 채워진 듯 보였습니다. 육지에 도착하니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침에 먹은 죽 몇 숟가락이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 식사하고 가시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훈이가 묻자 박 교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근처에 도다리 쑥국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내 엄마랑 옛날에 왔던 그 집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구나. 지훈이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살아생전 박 교수는 음식 타박이 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국이 짜다, 쑥 향이 너무 강하다며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던 그가 스스로 그 음식을 찾다니요.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선착장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간판은 낡았지만 식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서 오이소.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주인 할머니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를, 아니 정확히는 박 교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하긴 그 깐깐하게 생기신 교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밥투정을 하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겠지요. 여기 도다리 쑥국 3그릇 주시오. 아주 뜨끈하게. 음식이 나오자 박 교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향긋한 쑥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식탁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마치 그 국물 속에 녹아있는 30년 전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듯이 맛이 그대로구나.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말없이 국에 밥을 말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묵묵히 아버지의 앞접시에 도다리 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알아서 먹는다며 손사래를 쳤을 박 교수가 이번에는 아들이 주는 생선살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미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늙은 새 같아서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코끝이 찡해져 천장을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그날 박 교수는 밥 한 공기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제가 그를 안 지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렸습니다. 잘 먹었다. 아주 잘 먹었어. 그 잘 먹었다는 말이 단순히 음식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숙제를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의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깔때처럼 웅크린 자세가 아니라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가끔 코까지 골면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피어있던 고집스러운 주름들이 한결 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훈이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가끔 백미러로 잠든 아버지를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응?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셈치고 억지로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위로받고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 내 마음 안다. 내 엄마도 기뻐했을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작고 약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만든 아버지라는 괴물과 싸우느라 진짜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니 볼 여유가 없었던 저 아름다운 노을이 이제야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가 잠에서 깼습니다. 다 왔냐? 네, 아버지. 올라가시죠. 우리는 그를 부축해 집 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썰렁한 냉기가 감도는 그 넓은 아파트. 하지만 박 교수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에 놓인 가족 사진, 미경이와 젊은 박 교수, 그리고 어린 지훈이가 함께 찍은 그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고생했다, 지훈아. 조심히 가거라. 네. 주말에 또 들를게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지훈이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박 교수가 불쑥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네. 김치. 냉장고에 김치 있다. 저번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담가주고 간 건데 맛이 괜찮더라. 좀 가져가라. 평생 살림이라곤 모르던 양반이 김치를 챙깁니다. 지훈이는 잠시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네. 가져갈게요 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나오는 아들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김치통 안에 담긴 것은 배추가 아니라 아버지가 서툴게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습니다. 여행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꽉 차오른 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반찬을 좀 해서 박 교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박 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예전에 미경이가 쓰던 그 앞치마를요. 아니, 형부. 그 차림은 뭐예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왔나. 배가 좀 출출해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쌓여있던 책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죽어가던 베란다의 화분들의 물기가 촉촉했습니다. 무엇보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손주들 데리고 갈게요. 탕수육 시켜 먹어요. 마이너스 지훈 올림. 지훈이가 다녀갔나 봐요? 지난주에 왔다 갔지. 며느리랑 애들도 다 데리고 와서 집안이 아주 시끌벅적했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구먼. 그는 투덜거리는 척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주들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컸는지. 큰 놈은 벌써 중학생이야. 나를 닮아서 아주 똑똑해. 어머, 형부도 참. 지훈이 닮았겠죠. 아니야, 나 닮았어. 확실해. 우리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메마르고 건조했던 집안에 드디어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박 교수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의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온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작업실 한가운데에 놓인 캔버스의 천을 걷어냈습니다. 완성된 그림. 그 속에는 푸른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하얀 등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대는 외롭지 않습니다. 등대 난간에는 붉은 실타래가 묶여 있고 그 실끝이 바다를 건너 육지에 있는 작은 집까지 길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실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귀환, 화해, 등대로. 여러 단어가 떠올랐지만 저는 붓을 들어 캔버스 귀퉁이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매듭. 끊어진 것을 다시 잇고 풀린 것을 다시 묶어주는 그 단단한 매듭.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수많은 상처와 오해로 끊어지기 쉬운 실타래 같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록 매듭진 자리가 조금 투박하고 울퉁불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가 온다고 해서 두렵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뜨고 우리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그 등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 비 오는데 우산 챙기세요. 주말에 아버지 모시고 식사나 한번 해요. 제가 쏠게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미경아, 보고 있니? 내가 남기고 간 숙제, 우리 꽤 잘 해낸 것 같지?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렴. 우리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긴 시간 이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내일은 비가 올 거야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던 박 교수처럼 혹시 여러분도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30년이 지나서도 붉은 실을 다시 이을 수 있었던 그들처럼 화해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밤 쑥스러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대 하나를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